국민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총선 당일 아침 2016년 4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뉴스 매거진 김용민입니다. 이번 총선에 또다시 나타난 개신교 보수 정당, 기독자유당, 기독당, 이런 당들이죠. 기독자유당이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구호로 내걸며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의 생각은 어떠한지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는데요. 2%만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일이라고 답했고 37%는 그런 당이 있었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61% 다수는 기독자유당 너나 잘하라 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 현재 2,501분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누리꾼 의견 볼까요? 하나님은 평등과 박애를 강조하셨지요. 소수를 내몰고 배척한다면 과연 교회가 할 일일까요? 이거 사이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앞세워서 혹세무민하는 욕망 집단체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종교는 낮은 데서부터 함께 해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다니 한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시기 할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업 끝나고 딴소리를 합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13 총선 투표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6시까지 전국 13,83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율 결과가 12.19%인데요. 최종 투표율이 19대 총선의 54.2%보다 높은 50% 후반대 또는 60% 초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3일 동안 선거전을 펼쳤는데 그야말로 피말리는 심정 속에서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과반을 넘기느냐 마느냐 초접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이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 없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일 선거에서 판결을 내리는 투표를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마지막 일정으로 신평화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말이죠. 여기는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봤다면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우리를 배신한 경제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경제고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거대 양당에 표를 주면 4년 뒤에 또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늘도 새누리당과 싸우는 대신 국민의당을 비난한다. 동네 조폭과 뭐가 다른가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당밖에 없다 보니 싸우고 반대만 해도 반사이익 얻어 쉽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생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들과 함께 고양시 화정역 광장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대표는 고양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심상정이 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싹수 있는 정당 기호 4번 정의당이 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서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책임을 물어 경기 분당갑 권역세 새누리당 후보의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수는 순전히 그들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 즉 정권 차원의 기획 탈북이다,
조작 탈북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 라면서 북한이 억지 주장과 함께 우리에 대해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합니다. 지난해 6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했고, 대구 지역 여론조사 경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에는 진박 후보가 출마한 대구를 방문했고, 지난달 16일에는 부산 지역도 방문하고, 또 지난 8일에는 새누리당 상징색인 빨간색 외투를 입고 여야 격전지인 충북과 전북을 찾았던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선거 전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고향 가는 길을 멈추면서 했던 민생 고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 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 번 뒤처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 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설회 발언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 어젯밤 서울 도봉을 오기형 후보 지원 유세를 포함해서 각종 유세에 초청받아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했는데요. 일자리를 지키는 선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자신이 테러방지법 날치기 저지 필리버스터에서 말한 대로 지금 대한민국 직장 다니는 분들 3명 가운데 2명은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걱정하는 분들이다. 1년에 560만 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헬조선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연설 일부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길고 혹독한 장기 경제 침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면 그 길고 혹독한 경제 침체로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서부터 9시 뉴스에 경제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문과 방송에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북한 얘기만 합니다. 경제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야당 얘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어려우시죠? 그것은 전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시죠? 그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이 길고 혹독한 경제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재벌의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줬다. 재벌의 세율을 낮춰서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났지 않았느냐.
지금 박근혜 정부의 3년 동안 90조 원 재정적자 났습니다. 나라 지금 거덜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5년이 지나면 167조 원 재정적자가 납니다. 제가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벌의 세금을 그렇게 깎아주고 나서도 매년 5조 원씩 비과세 감면 법인세를 또 깎아줍니다. 여러분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세무서 직원이 왔을 때 내 세금 좀 깎아달라는 세금 깎아줍니까? 그렇게 지금 나라가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가서 지금 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고 싶어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2개 살 거 하나 사고, 그러니까 장사가 이전보다 30%가 안 된다, 20%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와 같은 상인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새누리당은 계속 재벌만 지원하니까 재벌의 금고에는 지금 710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710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 왜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느냐? 왜 매년 5조 원씩이나 세금을 깎아주느냐? 저희가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라서 그 세법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는 선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는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1200만에 불과하다. 그런데 1년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560만 명에 달한다. 이거 정부 통계입니다. 고용보험 통계입니다. 이게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2명 중에 1명꼴로 회사를 옮겨 다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나머지 660만 명은 비정규직 고용보험에도 못 들었습니다. 1200만 명이 전체 임금 근로자 1800만 명 중에 1200만 명이 거의 3명 중에 2명이 오늘 쫓겨날까 내일 쫓겨날까 걱정하고 사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무슨 법을 통과시킨다고 합니까? 노동개혁법이라고 해서 더 쉽게 해고를 하는, 그리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쓰는 파견법, 이런 거 만들겠다는 게 바로 새누리당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사위 며느리 직장에서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선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 고창 총선 핵심 쟁점이 새롭게 돌출됐습니다. 지난 11일 방송 토론회에서 드러났는데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와 무소속 이강수 후보 사이에 도지사 국회의원 나누어 갖기 제안 의혹이 바로 그러합니다.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강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성엽 후보가 자기는 2018년 도지사 선거에 나간다. 그러니 이강수 후보 이번에 자기를 지지해달라.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말라. 내가 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 결국 보궐선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너에게 이 지역구를 물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강수 후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라면서 이 같은 매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성엽 후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강수 후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다른 후보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성엽, 이강수 두 후보 사이에 치열한 설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질문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 아니, 하세요. 그때 2010년도에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고소당했죠.
혐의 없음으로. 아니, 취하가 됐다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세요. 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에서 예. 우리 군수님한테, 당시 군수님한테 예. 1,000만 원 손해배상을 해라.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을 해라. 예. 소속 직원 및 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라고 국가인권위에서 고창군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예, 제가 답변할게요. 아니, 그게 권고를 했는데. 예. 1,000만 원 손해배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국가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거네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요. 아니, 그 그런 자체가 받았는데. 그 권고 자체가 없어요. 제가 받았으면 국가인권위에서 말을 했으면 제가 내야 되잖아요. 유정에도 허위사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낸 일이 없다고요.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 1,000만 원을 모든 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1,000만 원 배상은 없어요. 국가인권위로부터 아무런 권고 안 받았습니까? 아니, 권고 받은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이게 제 답변을 들으라니까요. 지금 답변을. 아니, 이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000만 원을 제가 배상한 일이 없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솔직하니 그냥 답변을 해야지. 아니, 솔직하니 한 거예요. 의원님 같이 거짓말하진 않아요. 의원님 늘 거짓말 잘하시잖아요. 그 답변 태도가 정말 문제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유석열이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늘 저한테도 거짓말 많이 하셨잖아요. 책임질랍니까? 책임지죠. 그런 식으로 자꾸. 아니, 시장 4년 한다 했다 그만두고 또 도지사 나간다고 그만두고 국민한테 전부 약속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거짓말 해버리고요. 예.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그게 어찌 거짓말이라고 봅니까, 그걸? 내가 4년 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짓말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지. 거짓말이 약속 안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지 그 자체가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거짓말이죠. 제가 같이 토론하기에 참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또 출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 나가고 떨어지니까 또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이제 되셨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 또 입당을 하셨어요. 그러고 또 거기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만드셨어요. 이 다음의 행보는 정말 유 의원님이 도지사를 나갈 것인지 당을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해 주시고. 저는 도지사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다음 도지사 선거가 아마 2018년일 건데 예. 저는 도지사는 나서지 않기로 했고 예. 일단 20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국회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예.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예. 그동안 사실은 18대, 19대 거치면서 못다한 일을 하는데 전념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까지, 예. 안 나간다면 그거 됐어요. 예, 그래요. 근데 유 의원님 한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유 의원님 다른 어떤 사랑하는 그 유 의원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유 의원님하고 저하고 중계에서 한번 만난 일 있죠. 만난 일 있죠. 그 지역에 그때 당시 때도 유 의원님이 나는 이번에 3선 이상 하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중간에 내가 그만두고 도지사 나가려니까 네가 이 다음에 국회의원 해라 그런 말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안 듣는 걸로 하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그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런 식의 명백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이라뇨. 누가 그게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유보님이 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다른 국민이 들으면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했다는 중대한 허위 발언인데. 허위 발언 아닙니다. 똑똑히 말씀하세요. 허위 발언을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똑똑히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말하죠. 그때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분이 국회의원을 해보겠다고 나선 건지 나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석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용이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안 했다고 아니라 자꾸 제 이야기 가지고 그 얄팍하니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 한 거 사실인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날짜는 그건.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 안 나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을 뭔 이야기인지 차라리 뭔 이야기인지 경선을 해서 뭔 이야기인지 기억이 그렇게 되면 나는데 나는 2년 당시에 우리 도지사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당시에 우리 그런데 이후부님이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뭔 취지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2년 후에 도지사 나가고 내가 교생에 국회의원 나갔으면 만나려고 한 일도 좋겠다라고 없고 취지도 이야기를 없어요. 하길래 근데 유 의원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만나자고 해서 내가 만난 거지, 내가 유 의원님을 만나려고 한 일도 없고 유 의원님한테 제가 그런 연락을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중개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안 듣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누가 안 한 것으로 하자. 다른 국민이 들으면 그 이야기를 정말로 이게 무서울 일이다. 서로가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안 듣는 것으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허위 발언을 하는 겁니다. 허위 발언이라뇨. 유언 엄청난 허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강수 후보님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정말 나 유언님 그 전에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 저는 어떻든 3월 3일 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2018년도에 도지사 나가는 일이 결코 없다. 분명히 했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수 후보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8일에 광주를 방문했죠. 그리고 월요일 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죠. 문재인 전 대표는 5월 어머니 집 앞에서 광주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당부한 대통합과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며 호남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를 이길 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권 교체까지 내다보시고 전국적으로 새누리 독주에 맞설 당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호남의 선택이 패배나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저와 몇 사람들에게 하신 간곡한 당부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통합해서 정권 교체 꼭 해달라. 유언 같은 그 당부 말씀을 저희가 못 지켰습니다. 대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죄가 큽니다. 그걸 씻는 길은 정권 교체 말고는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적성의 각오로 아뢰입니다.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표는 안 됩니다. 어부지리는 안 됩니다. 갈라지는 표는 새누리의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새누리를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는 것은 정권 교체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새누리 독재를 저지할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이룰 힘을 한 대로 모아주십시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특별한 날 오늘도 비어남없이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승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비 후보 무 인사드립니다. 아이 예비 후보라니. 국회의원 후보 공천받고 부산 중구 영도구에 출마한 김모성 후보님, 왜 어째서 예비 후보입니까? 야 환아, 19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서 인사드린 거야. 아이고 돌았구만. 누가 대선 후보 시켜준대? 환아, 갑자기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가 듣고 싶구나. 오늘 밤 내 생애 마지막 국회의원 당선 축하 파티. YS 가방 모찌로 시작해서 30년 넘게 한계를 걸어온 나. 오늘 밤 파티만은 잠시 사람들을 물리고 혼자 영도 앞바다 바라보면서 짙은 고독과 회한에 사로잡히고 싶다. 어이 와인 넣어줄까? 아니다. 노 땡큐야. 이제부터는 대선 주자니까 소주를 먹어야지. 소주를 먹어 버릇해야 서민의 벗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빛나지 않겠냐? 영도 앞바다에 펼쳐진 대한해협, 응? 그 건너편에 당신의 아버지 조국이 있지. 응? 이런 짠한 밤에는 히로뽕이 필요할 텐데. 닥쳐 이 새끼야. 어이 씨발 새끼. 대통령 되면 너 이 새끼 지금 저 국가부채 1300조 네가 다 물어내도록 할 거야 이 새끼야. 자자자, 총선 아침입니다. 관련한 퀴즈 준비했는데요. 총선 후보자들이 총선에 쓴 돈, 이건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돈을 한 2억대에서 넘게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쓴 돈 국가에다가 청구해 주면 선거 후에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다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득표율을 얻어야 합니다. 몇 % 이상을 얻어야 쓴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정답
환에게는 또 무에게는 이게 뭐 문제도 아니겠네요. 어이 사회자, 너 19대 총선 나왔잖아. 그리고 말아먹었지. 야, 너도 돌려받았냐? 전액 돌려받았지요. 이래봬도 44% 득표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나? 안타까우시죠? 그렇게 맹폭격을 해놓고 말이죠. 자, 정답이나 맞히세요. 예, 정답은 33.3%. 3분의 1이나 득표를 해야 돌려받는다? 네, 그건 정답 아닙니다. 허나 33.3%는 주민투표 투표율이 그 정도 될 때 투표함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준이지. 야, 경제부총리 지냈으면은 숫자에 좀 밝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긴 숫자에 밝았으면은 국가부채가 1300조가 넘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겠지? 닥쳐! 당신 말이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감투를 남발한다고 들었어. 사무총장 자리 약속받은 사람만 10명이라고 하더군. 정우택 같은 경우 당신이 대통령감, 총리감, 당대표감, 원내대표감, 국회의장감 이런 식으로 띄워줬다고 하더군. 정우택을 한 5개 인간 복제를 해야 할 판이야. 총선 끝나면 당대표 그만둔다면서 당신이 뭔데 이감투 저 자리를 약속해. 허나 그래야 그 지역구에 사신 분들이 이 후보가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쉽게 그래야 투표하지. 그리고 당신의 의도 속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 나 무한테 잘 보이면 너의 인생이 필 테니 대권주자인 나 좀 밀어다오. 이런 식으로 계보를 늘려가려 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허나 아쉬우면 너도 해라. 야, 선거에서 뻥카 안 치는 놈이 바보지. 표가 되면 예산 폭탄 쏟아붓겠다. 표가 되면 이 사람 키워주겠다, 띄워주겠다. 야, 이 새끼야, 무슨 말을 못하냐? 국민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주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아이가? 그런 비슷한 말을 2014년 2월에 했었지.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대통령 때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좀 진실해봐, 나처럼. 진실한 놈들이 대구에 10대 기업 유치한다 그런 뻥을 쳐? 야, 이 새끼야, 그걸 누가 믿어? 그리고 진실한 놈들이 또 속 보이고 심지어 내장 12지장에 있는 회충까지 다 보이는 북풍몰이 이런 걸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어? 야, 이 새끼야, 그걸 누가 믿냐? 진실한 놈 운운하지 말고 니들부터 진실해줘봐. 하여간 그동안 수고했어. 오늘 밤 영도바다 바라보면서 정계 은퇴 준비하라고. 정계 은퇴? 야, 이 새끼야, 선거 승리할 건데? 선거에 승리하면 당신 덕은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동안 야당표가 많이 나왔던 수도권 호남에서 야당표를 다 분산시켜준 고마운 철수 덕이지. 또 철수 옆에서 끝까지 완주할 것을 독려한 한나라당 정권 창출의 주역 이태규 덕이지. 야, 그 안철수 선거운동을 내가 했잖니, 내가. 그니까 수고했다고. 이제 당신이 선택할 길은 중국산 수의를 입을까 아니면 동남아산 수의를 입을까, 그리고 오동나무 관에 들어갈까 향나무 관에 들어갈까, 이것뿐이라고. 야, 화나,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내가 대통령 되면. 너 팔자에도 없는 지식경제부 장관 MB 때 했었지.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이 새끼가 아주 출세했어. 야, 화나, 다음 내 정권 무 정권 때는 국무총리 시켜줄게. 너 이 새끼 이 정도면은 분수에 넘게 출세하는 거야. 국무총리가 싫으면 그래, 당대표 시켜줄 수도 있어. 감옥 갈래 관에 들어갈래? 닥쳐, 이 새끼야. 또
똑똑히 하라. 오늘부로 당신은 끝났어. 아, 이 선거날 아침부터 분쟁이 시작되는군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득표율 몇 %를 넘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히신 분께는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 답을 담은 책,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지, 그 해법은 무엇일지를 담은 책,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을 냈는데요. 이 책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협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 2분께 말이죠.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두포라고 읽어야 합니까? DUFO. 정답 낸실행 맞히셨습니다. 사는 곳은 인천이지만 시댁이 경상북도 경주 현곡입니다. 시댁은 수십 년 현재까지 1번입니다. 감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대사건의 조짐이 보입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는 손자의 일침에 그 철옹성 달변가인 시아버지께서 묵묵부답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그동안 아들 입도 못 띄게 꿈쩍도 안 하던 분이 손주에게 일격을 당하시고, 네, 저희 똑똑한 막내 상 받을 만하죠? 상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신동을 나셨군요. 뭐라고 설득을 하신 건가요? 그 내용도 있네요. 할아버지, 그 사람은 용산 참사 책임자예요. 아세요? 책임 있는 사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결국 사전투표를 못 하셨습니다. 당일 투표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DUFO님 좋은 아들 두셨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당첨자는 커피 스멜님입니다. 정답 낸실행입니다. 오늘 우연히 드라마 추노의 OST로 나온 민초의 난이란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순간 지금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맡고 있는 이 헬조선이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울컥하고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정말 이번 총선 그리고 나아가 대선까지 해서 정권이 확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커피 스멜님, DUFO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선거날 아침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원철 기자님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였습니다.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경기도 광명입니다. 갑도 있고 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이현주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당 후보를 찍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 수도권이 결국 이제 이번 총선에 성패가 달려있는 곳이다. 또 승패가 갈리는 곳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우리 한겨레 취재망에 어떻게 판세가 좀 잡혔습니까? 예, 저희가 그 서울 지역의 판세를 좀 종합을 해봤는데, 예. 이게 경합인 곳도 있고 경합 우세인 곳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하신 지역을 여쭤보시면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한겨레 취재 종합 결과를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신뢰도 95%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기대를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곳이 서울 종로입니다. 오세훈, 정세균. 종로. 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고요. 예. 초접전 양상입니다. 예. 저희 취재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몇 가지 특이점은 정세균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새누리당의 조직은 결집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박태순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다 상충하는 지금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변수죠. 이 세 가지 변수가 지금 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셋 다 당선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합을 했을 때, 예. 여론조사 결과 지금 편차는 있지만, 예. 정세균 후보의 약진이 좀 더 큰 변수다. 아하.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새누리당의 그 종로에 조직 내 갈등이 좀 있나 봐요. 그것이 정세균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박진 조직을 오세훈 조직이 흡수하지 못한 모양이군요. 그런 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로도 궁금하지만 용산도 궁금합니다. 용산. 네. 예. 지금 새누리당 황춘자, 더민주 진영 후보가 맞붙었죠. 예.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영 후보가 앞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으로 내세워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다만 후보와 정당의 분리투표 현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차 투표죠. 예. 후보는 진영을 뽑지만 정당은 예를 들면 새누리당을 찍는 그런 투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를 보면 젊은 층들이 투표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조금 기세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도 같은 경우가 또 변수인데 정체. 쪽에 지금 곽태원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예.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도 진영 후보가 막판에 상승세를 타니까 조금 초조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김용민 빼고 초강세를 보였던 서울, 강북, 노원 그리고 도봉 이 라인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노원병부터 가보죠. 노원병. 안철수 후보가 나온 노원병. 예. 여기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죠. 예. 황창하 후보가 어느 정도 얻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렇죠. 그런 구도인데 황창하 후보가 지금 더민주 후보인데 그 인지도가 약해서 초반에 굉장히 미미했는데 그 지원 유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지금 그렇지만 2위를 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보이고 3위를 할 것 같긴 한데 더민주 후보가 이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텐데 아마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원갑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노원갑 제가 출마했던 여론조사도 제대로 안 된 곳이어서 판세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외부 공표된 여론조사 같은 게 없어서 저희도 좀 판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쪽은 지금 현재는 경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합으로 보고 있고요. 더민주 쪽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다. 지역민들이 어떤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또 그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고 그 참여연대 주도로 만든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이노근 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SNS상에서 회자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민주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더민주에서 조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하지만 더민주에서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합 우세까지는 아니고요.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형남 후보 이분도 나왔는데
이분이 그 어깨까지 나온 알몸 현수막 선보이는 바람에 예. 부정적 반응이 좀 많고, 예, 그 호남민들이 많은데 호남민들 쪽에 지금 국민의당 지지도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워낙 좀 실점을 해서 좀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오늘 밤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노근 후보가 낙선되면은 그 이노근 후보 캠프에다가 저기 화환을 보낼 예정입니다. 축 낙선 해가지고 축 낙선. 예, 예. 한국 정치 발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 보내드릴 예정.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면 저희 정치바 페북에서 소개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마포을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마포을 그 손예원 후보가 나온 곳. 예. 예. 손혜원 후보. 근데 이쪽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쪽이 원래는 밭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곳인데 예. 지금 경합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예.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 네.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조직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서 예. 더민주 입장에서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여권 분열이 됐잖아요. 거기 여권 분열. 그렇죠. 예, 여권 분열이 되면서 노웅래 더민주 후보가 조금 손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예. 약간 보통 이 박빙이라는 곳을 5%포인트 내냐 바뀌냐 이걸 보잖아요. 5%포인트 밖으로 승리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더민주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후보가 나온 서울 은평, 그리고 이재호 예. 전 의원이 나온 곳도 은평을인가요? 거기는? 은평을이죠. 네, 예.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은평갑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당과 박주민 후보가 단일화를 했죠. 예, 그렇죠. 지역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요. 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최홍재 후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뭐 고소고발에 굉장히 연루가 되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지역 지지자들이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조금 그 단일화 전까지는 이 새누리당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섰었는데 예. 단일화 후에는 조금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승리를 점치는 그런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은평갑이. 예, 은평갑이 그렇고요. 예. 은평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강병원 후보, 더민주의 강병원 예. 후보와 이대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고현호 후보 이 세 명의 후보의 3파전이거든요. 예. 3파전인데 이재호 후보가 예상 밖으로 지지율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그 더민주의 강병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고현호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면서 초박빙 아니냐 예. 이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초박빙의 상황으로 지금 이재호, 강병원, 고현호 이 3당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예. 각축을 벌이고 있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한강 건너서 저기 강동갑부터 한번 가보죠. 진선미 의원이 나온 곳인데 어찌 됐을까? 진선미 의원의 강동갑. 네. 여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죠. 예. 강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강남 쪽으로 엮이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또 비강남적으로 엮이는 예. 묘한 지역인데 예,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 신동우 후보 나와 있죠. 예. 더민주에는 진선미 후보 나와 있는데 예. 여기는 야권이 지금 분열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더민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국민의당 쪽으로 좀 치우쳐 있던 호남 민심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진선미 후보 쪽으로 조금 결집되는 양상이 예, 약간 결집된 거 아닌가 이렇게 현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예. 정의당이나 종교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예. 이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 지지자가 얼마나 많이 강동갑에 투표하느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되겠네요. 한마디로. 예. 예. 자, 김을동 후보가 나온 곳 거긴 또 어떻게 됐으며? 홍파평이죠. 예. 그리고 또
최명길 전 MBC 기자 이분이 출마한 것도 주목됩니다. 예예. 예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송파병 같은 경우에 김을동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남인순 더민주 후보 이렇게 두 분이 맞붙고 있는데요. 김을동 후보의 새누리 조직이 뭐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것으로 지금 지역에선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지금 동성애 차별방지법 관련해서 남인순 후보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잖아요. 보수 개신교계에서 5적으로 꼽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남인순 후보가. 그렇죠. 그 네거티브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남인순 후보가 1등 후보가 아니겠는가.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에는 최명길 후보 그리고 새누리는 무공천을 했죠. 글쎄 말입니다. 무공천을 하면서 김영순 후보가 전 새누리당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그런데 지금 김영순 후보가 새누리당 표를 많이 가져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늘 무소속으로 나오면 다시 돌아간다고 공언은 하지만 그 밑에 조직들이 잘 안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순 후보가 그렇게 선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민주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승리를 점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 3구로 꼽히는 송파구에서 최명길 후보 또 남인순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 강남을 같은 경우에 글쎄 말입니다. 선거가 굉장히 다가오면서 관심 지역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붙었거든요. 붙었고요. 그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하고 그 강남구청장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조직이 조금 그 이탈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현희 후보가 야권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드문 전문가 그룹 치과의사 출신의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좀 선호하는 인물 경쟁력이 좀 있고요. 또 여성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분 참 인품도 훌륭하고 그래요. 그럼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지금 경합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류하고 있고 물론 새누리에서는 낙승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지역인데 이쪽이 세곡동에 그 보금자리 주택이 대거 들어오면서 지난 총선에 비하면 세곡동 인구가 3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세곡동 인구가 대부분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그것이 이번 강남을 선거에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작으로 가보지요.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을이죠? 그렇죠. 여기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그 김종철 후보와 허동준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물 후보이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굉장히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허동준 후보가 승리하기는 조금 힘에 붙이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갑은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후보. 김병기 후보 어떻습니까? 김병기 후보가 나와 있고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지지 연설도 가고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국정원 출신들이 당연히 다 인지도가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지도가 낮고 또 신인이다 보니까 게다가 여기는 또 국민의당의 장완진 후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동작갑 토박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표를 득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해볼만 하지만 그렇게 승리를 조금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이 그냥 출마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경쟁력은 전병헌 후보가 있었겠죠. 자, 이번엔 영등포로 가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출마한 영등포 갑이죠? 을입니다. 을입니까? 영등포 을이 권영세 후보와 신경민 후보 그리고 김종구 후보 이렇게 이제 붙고 있는데 현재는 양자 구도고요. 신경민, 권영세 두 후보가 양자 구도고 김종구 후보는
약간 격차를 두고서 3위, 3위에 있고요.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신경민 후보 쪽으로 김종구 후보의 표가 몰리는 게 아니냐. 아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조심스럽게 좀 이기지 않겠는가. 아하. 이렇게 왜냐하면 이 점점 쏠림 현상이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쏠림 현상이 한번 나타나면은 그쪽으로 확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신경민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서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가 궁금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단일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애먹는 두 곳인데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 후보가 나온 곳, 또 한정혜 후보가 나온 곳, 여기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진성준 후보 강서 을에서 출마를 했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예. 여기가 호남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당 표를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잠식해 들어가야 이제 더민주 입장에서는 승리가 가능한데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정혜 후보가 출마한 강서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전입니다. 굉장히 접점이고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역시 또 상승세를 타고 있고 하지만 강서을보다는 조금 희망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더민주 쪽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진성준 의원이 나온 지역구가 어렵군요. 상당히 사정이. 예, 사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강서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권이 굉장히 분열돼 있잖아요. 김태섭 후보, 김영근 후보, 그리고 무소속 백철 후보까지 출마해 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무소속 백철 후보가 투표율이 잘 나왔어요. 여론조사 공표 가능한 시기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표까지 이어지겠는가. 결국 사람들이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어딘가로 투표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해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점칠 수 있겠습니다. 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출마했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인인 인재근 여사가 출마해서 19대 때 당선이 된 곳이죠. 도봉갑. 도봉갑.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새누리당의 이재범 후보라는 분이 나와 계신데 인재근 후보가 워낙 지역에서 활동을 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언론사에서 딱히 여론조사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그 안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경합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낙승을 예상해도 되지 않은가. 인재근 후보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의 천준호 후보가 나온 강북갑, 여기는 어떻습니까? 강북갑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정양석 새누리당 후보 있고 국민의당 김기옥 후보 있는데요. 인지도와 조직력이 굉장히 밀리고요. 특히 조직력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늦게 들어가셨죠.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후보에게 굉장히 밀리고 있고 그래서 이곳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더민주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식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왜 오영식 의원을 날리고 그 어려운 후보를 갖다 앉혔는지. 하여튼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말이죠. 공천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추궁. 이기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자,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의 주요 선거구 살펴봤는데 제가 좀 종합해 보자면은 오늘 열심히 투표하면 상당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좀 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곳은 몇 곳 없거든요. 이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합이나 경합 열세, 경합 우세 이 정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일날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바둑으로 치면은 끝내기에서 승패가 뒤집히는 반집짜리 싸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뺐네. 중구 성동을 여기 저 정호준 국민의당 후보가 나온 곳 말이죠. 예. 여기는 지금 정호준 후보가 2등 할 것 같고요. 2등이요? 예, 뭐 지상 후보가 조금 조심스럽게 승리가 점쳐지는 거 아닌가. 네. 예, 여기는 뭐 야권이 분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호남 유권자들도 선거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뭐 국민의당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 손정배 대표 등이 전폭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더민주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곳이고요. 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호준 후보가 지상호 후보를 이겨줬으면 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만 봤지만 뭐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권 표가 한쪽으로 쏠릴지, 또 야권 지지자들이 보다 많이 투표장에 나갈지, 이게 오늘 최대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죠. 야권, 더민주, 뭐 이런 야권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으로 오느냐, 혹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으로 가지 않느냐,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예. 오늘 결과 참 궁금해지고요. 정치 한 건에서 사실 우리 김원철 기자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담당해 주시고, 목금토는 김태규 기자가 담당해 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김태규 기자는 저희가 항상 녹음을 전날 오후 5시, 6시쯤 하거든요. 그래서 예. 김태규 기자와의 그 정치 한 건에서 내일자 녹음은 새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이게 뭐 판이 뭐 저 18대 총선 같이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리면 전날 5시, 6시 해도 될 텐데, 이번 건은 뭐 지금 도무지 이 판국에서는 뭐 짐작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내일은 저희가 완성된 내용으로 해서 또 정치 한 건에서 만날 텐데, 김원철 기자님이 또 특별히 그 역술의 그 달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측하신 게 맞아 떨어진다면은 제가 아무래도 한겨레 앞에다가 돗자리를 좀 펴야 되지 않겠는가. 저의 그거라기보다는 한겨레 현장 기자들의 취재 종합,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본인이 또 여기 힘을 실어줬잖아요. 아무래도 이거 신뢰도가 95%라고 하니까 여긴 또 김원철의 이런 또 낙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리동이 아마 이제 역술인의 새로운 새로운 타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자, 하여간 열심히 투표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지지하는 당이 오늘 밤에 웃는다라는 교훈 남겨주시면서 김원철 기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 가름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0,000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날입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사전 투표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투표하십니까? 오늘 투표합니다. 왜 사전 투표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게 믿음이 있건 없건 김용민 PD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보고 저는 오늘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웬만하면 어차피 투표할 거면 당일날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말씀하신 걸 읽고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못 믿으시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것도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고요. 예.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제 표가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 지역구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은 아니고. 저는 분당입니다. 분당.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예. 을이면은 김병욱 그리고 그 전하진. 예, 그리고 임태희. 3파전. 볼만하겠네요. 거기 격전지로 분류됐는데, 한번 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 스캔들, 파나마 페이퍼스. 파나마 페이퍼스라면은, 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파나마 종이들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파나마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저희도 한번 소개를 드렸죠. 지금 이 사건 이름이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예. 노태우 대통령 장남 노재현 씨, 조세도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만든 사실을 저희 뉴스타파에서 분석을 했고, 그걸 제가 방송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조세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고도 지금 불리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 스캔들 이름이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재현 씨도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노재현 정도로는 들이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쟁쟁한 인물들이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재현으로는 조금 약했던 거죠, 한국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다 걸려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그리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스페인에서 거장으로 평가받는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성룡, 뭐 이런 사람들이 걸려 있고, 예. 폭로된 지 하루 만에 아이슬란드 총리도 결국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 전 중국 수석의 외손녀 사위, 그리고 호요방이라고 불렸던 후야오방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됐고요. 예. 이제는 뭐 국내 33개 대기업에서도 조세피난체에 한 237개의 여계법인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예. 조세피난체에 몰린 돈이 1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어서 중국 GDP보다도 많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예. 심지어 오늘 보니까 CIA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예. 이 엄청난 사건의 출발점은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던 그 G2 도이체 자이퉁이라는 독일 일간지에 바스티안 오베르마이어라는 기자한테 익명의 제보가 온 겁니다. 예. 근데 익명의 제보도 어떻게 왔냐면 문자로 안녕하세요. 존 도입니다. 자료에 관심이 있나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통용되는 말인가 보더라고요. 존 도 이런 이름으로 보내면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통용이 된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자가 당연히 관심 있습니다 하고 답을 보냈더니 이 온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자료 안에 무려 1150만 건의 자료가 들어 있었고요. 예, 이거를 이제 책에 담으면 무려 38,000권에 이르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쩔 수 없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전 세계 70개 국가 100개 매체 370명 기자가 참여를 해서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자랑스럽게 뉴스타파가 참여를 해서 이제 노재현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뉴스타파의 뛰어난 협업과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뭐 제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미국 가디언이 지금 제시를 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 미국 가디언지가 소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대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 거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신들의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원자재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경쟁사들로부터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도 된다는 얘기죠. 2.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거대 기업이나 유명인들 중에는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일이 있다고 해요. 예. 돈을 더 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숨기고 싶어 할 수 있다. 3.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상황에서 양측 사이에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역외금융을 이용하고 싶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런 설명이 무슨 뜻일까를 봤더니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예. 이 세 가지 외에는 다 탈세나 검은 돈이라는 겁니다. 가디언 씨의 주장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경우가 몇 경우나 있겠냐는 거죠. 예, 유명인이 설마 메시가 호텔 갈 때 돈 추가로 내기 싫어서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넣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지금 노지현 씨가 해명하기로는 자기는 사업 목적으로 세웠다는데 예. 노지현 씨가 유명인사라서 뭐 호텔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을 리도 없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통번역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계 지역에 이 조세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얘기는 대부분 다 구리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뭐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내연녀한테 아파트를 주고받았던 그 회사 중에 그 아파트를 사줬던 회사가 SK 계열사 여계법인에 있던 회사였는데요. 이것도 예. 지금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밝혀지면 야,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가 불륜이었다 뭐 이런 신기원의 사례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그 흥미롭게 지켜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사태 파장이 워낙 커서요. 타임지 사설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페이퍼스가 세계 자본주의의 최대의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세계의 많은 정치 엘리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엘리트, 지배자를 자처하는 1%가
세계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 1%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미카 화이트 박사라고요. 저희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이분이 월가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2011년부터 월가 점령 운동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이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을 한 공동 창시자입니다. 이 미카 화이트 박사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페이퍼 컴퍼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호소를 합니다. 이걸 오늘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이트 박사의 주장이 뭐냐면은요, 이 영어가 조금 어려워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분의 말씀을 좀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릭티비즘이라고 읽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폭로주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사회에 저항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아마 액티비즘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위키리스크 같은 곳들이죠. 그런데 화이트 박사가 이번에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루어진 그 어떤 정보 유출도 왜소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정보 유출이었다. 그리고 게다가 전례 없이 수백 명의 대단히 신뢰할 만한 국제 기자들이 함께 파나마 페이퍼스를 1년도 넘게 분석하고 있다. 액티비즘이 국제적으로 전문화된 것이다. 라고 일단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돌을 다냐면, 그래서 그 폭로 때문에 몇몇 정치인의 사태로 사람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다. 예. 위선적인 1%가 세계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위키리스크와 에드워드 스노든이 대량의 정보를 유출해도, 그렇게 폭로를 해도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폭로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화이트 박사가 월가 점령 운동의 창시자로서 이렇게 이 폭로를 바탕으로 해서 민중들이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화이트 박사의 대답이요. 2011년 돈으로 결정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시위대가 82개 국가의 금융가를 뒤덮어도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내 대답은 폭로와 시위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이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폭로도 중요하고 시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이트 박사는 이걸 아무리 해도 결국은 부당하게 1%가 지배를 하는, 정당한 99%가 지배를 받는 이 부당한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사람의 주장이 이거입니다. 부당한 1%의 지배를 받는 정당한 99%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국가에서 권력을 장악해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파나마 페이퍼스의 공개는 우리를 이 궁극적인 목표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폭로를 하고 분노를 하고 시위를 해서 우리가 잘 싸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예. 화이트 박사의 주장은 선거를 통해서 예. 99%가 권력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잘 싸워왔고 그 결과를 부분 남긴 적도 있었고 좋은 기자들의 폭로로 고위공직자들이 해임이 된 적도 있었고 참 많은 것을 이뤄왔죠. 그런데 사실상 재벌들과 1%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사회는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화이트 박사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99%가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같고요. 예, 뭐 덧붙이자면 오늘이 총선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페이퍼 컴퍼니 이게 뭐 사회적 일탈, 경제적 일탈 이 문제로 국한 지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선거의 필요성, 투표의 참여가 얼마나 절실한지 이걸 웅변해주는 사건이다라는 말씀 경청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당 정치
사실은 이 정당 정치의 현주소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총선인 것 같습니다. 네. 대선도 아니고요. 지방선거도 아니고 바로 총선이 그러한데 이 정당 정치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주신다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실 오래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여러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좀 조심조심하다가 예.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 또 이제 더 큰 선거를 앞에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 그 청취자분들의 반발을 감안하고 용기를 내서 이걸 경제적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경제학에는요, 그러니까 수, 확, 체, 증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수, 확, 체, 증 참 우리나라 경제학이 말을 너무 어렵게 써서 그런데요. 예,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쉽거든요. 예. Increasing returns of scale, 즉 스케일,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요. 규모가 늘어나면 돌아오는 생산물 리턴의 양이 increasing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확, 체증 뭐 이렇게 붙이니까 이제 말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이 생산 요소를 늘렸을 때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생산되는 생산품의 양도 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산 요소를 1에서 2로 늘렸더니 생산물의 양이 1에서 2로 느는 게 아니고 1에서 3 정도로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 경우를 이제 수확체증이라고 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로 늘렸는데 생산 요소를요. 예. 생산품이 1에서 2로 늘지 않고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느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수확체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에서 2로 생산 요소를 늘렸더니 산출물이 그냥 딱 1에서 2로 늘었다. 이러면 이제 수확불변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확체증의 현상을 아마 조금 익숙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규모의 경제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규모가 커지면 돌아오는 물질의 양이 늘린 투입되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 수확체감의 경우는 이제 규모의 비경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 요소가 1에서 2로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이 1에서 2가 아니라 1에서 3으로 늘어나면 수확체증, 1에서 2까지도 못 늘어나고 1에서 1.5 정도가 되면 수확체감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경제학에서는요, 수확체감을 기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경제학 주류에서는 이제 어업의 예를 많이 들거든요. 예. 낚시를 하는 배와 낚시꾼을 그 한 배 한 척과 한 명이 있었을 때에 비해서 이걸 한 100만 척과 100만 명으로 늘리면 물고기가 낚이는 양이 100마리 100만 배로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만 배까지 못 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아무리 늘려도 잡히는 물고기의 양은 늘어나는 이 비율이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원래 경제학의 기본 생각이었고요. 예. 그래서 수확체감이 원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정보기술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많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IT 산업 분야에서는 그 수확체증, 생산 요소가 늘어나는 양보다 산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 사례를 이런 걸 들으면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그리고 라인, 텔레그램 이렇게 3개의 모바일 메신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 시장 점유율이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3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 텔레그램하고 합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이 1인 텔레그램하고 합병을 하면 3 더하기 1이 돼서 합병 카카오톡 텔레그램은 4의 시장 점유율을 갖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의 분석. 예. 5나 6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지식산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트워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이 관심을 더 가질 때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증가에 비해서 산출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하고 합쳐버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다 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카카오톡 사용자들도
라인 사용자들도 이리로 옮겨오고 신규로 그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도 카카오톡, 텔레그램 합친 곳 제일 큰 곳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합치는 건 3 더하기 1이지만 그 결과는 5, 6 뭐 이런 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학 체증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정당 정치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요, 야권이 또 우리 진보 진영이 저는 분열돼 있지 말고 통합돼야 될 이유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당 정치를 경제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정당 정치라는 건 사실 전형적인 지식 네트워크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기업, 이제 유권자를 소비자 이렇게 보면은요, 유권자가 이 기업, 그러니까 정당의 제품을 소비를 하는 모습은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그런데 언제 투표를 하느냐면 내가 투표하면 저들이 당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정당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클 때 소비자들은 그 정당이라는 제품의 소비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카카오톡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3당 체제가 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2당 체제인데 양당 체제인데 이게 없는 이유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되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로 쪼개져 버리면 분열한 만큼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실제로 분열한 만큼 유권자들이 투표가 감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열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양당 체제였을 때는 50에 가까운 지지를 갖고 있던 정당이 3당으로 쪼개지니까 30이네. 그러면 30대 2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30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유 야 저게 안 되겠다 야 하고 수학 체감의 현상으로 그냥 투표를 다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지면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2하고 2 정도가 합쳐버리면 4가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 저 네트워크가 벌써 4가 됐어? 5에 굉장히 근접해 있네? 당선 가능성이 있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늘어난 네트워크를 믿고 부동층도 내가 소비를 하는 저 정당이 될 거라는 믿음 하에서 내 표를 그 정당에게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예.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희 정치자분들께 정치공학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나도 지식 네트워크 산업과 가까운 이 정당 정치는요. 예. 특히 뭐 분열이 되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꿈꿔왔었던 소수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끝까지 분열이 돼 있었던 게 뭐냐면 선거 때마다 독자 후보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는 땅야라고 하거든요. 땅야라고 부르는데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 오래된 이 분열은 결코 끝나지가 않습니다. 땅야와 독자 후보 사이에서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쨌든 선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강력한 네트워크의 그러니까 더 큰 네트워크의 쏠림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감수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요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다 큰 네트워크 지식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 뭐 더민주나 국민의당까지는 아예 모르니까 그쪽은 얘기를 아예 못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이렇게 진보정당도 이렇게 셋으로 분열이 돼 있으면 진보정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한 10 정도의 영역이 됐다. 그런데 이게 정당이 셋으로 쪼개지면 4대 3대 3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10 자체가 5로 줄어버립니다. 아예 자체가 줄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나 5쯤 돼 보이는 진보정당의 파이가 지금 3개당으로 쪼개져 있는 이 진보정당이 통합이 되면 그 4나 5를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10으로 늘어날 겁니다. 수학 재정이 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정당들이 분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국민 앞에 설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을 보듬지 않을 이유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진보정당이라는 곳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인데요. 지금 이 진보정당만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이지 않고요. 작은 차이는 조금 덮고 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뭉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좀 주체넘게 수학체증의 현상을 더 강력한 지식 네트워크의 현상을 우리 정당 정치에서도 이해를 하고 보다 좀 더 통크게 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총선 이후에 진보 정치 세력의 그 재편 네.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집권이 가능한 맞습니다. 가임 정당으로 맞습니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합당이 어려우면 연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뭐 야당이 파이가 커야 뭐 무슨 제3세력, 제4세력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자, 하여간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밝을지 네. 그래도 뭐 한 줌의 희망이라도 안고 이렇게 또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2004년 총선 승리, 2006년 지방선거 승리, 2012년 총선 승리, 2012년 대선 승리 등 당 대표 또는 당 실소유주로서 이끈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해야 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도록 박동지가 싫어할 만한 선택을 하는 국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헬조선 공주주의 빈민공화국을 세우려는 뜻에 역행하려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공격 의지다. 이제 이 나라는 토론과 합의에 의해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명하시며 위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지도자 동지 박동지에게 모든 권력과 권한을 부여하는 나라여야 하는데 여전히 지난 시절 특히 잃어버린 10년 낡은 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이 나라의 미래는 위기에 강한 지도자, 항상 승리하는 지도자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정통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도 이기시고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죽어나와도 이기시고 온갖 공약 위반, 온갖 경제 실정, 온갖 정치적 폐악질을 해도 항상 이기시는 지도자. 비록 외교 국방 분야에서도 헛스윙과 똥볼의 연속이지만 언론을 장악하고 요리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이런 지랄을 전혀 모르도록 만드시는 지도자. 이 지도자에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마땅하다.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릎을 꿇는 반짝 이벤트 정도로서 대충 용서해줘야지 뭐 표로서 심판하겠다고 이 지랄을 떨면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늘 총선은 대한민국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영구 집권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선택으로 대를 이어 왕조 국가가 완성되는 그런 찬란하고 광영된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쿠데타도 유신도 긴급조치도 모든 독재도 모조리 정당화될 것이다. 이 당연하고 정당한 역사적 숙명에 끝내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민이 발생할 시에는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네, 20대 총선 투표일이자 수요일인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그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 확률 60에서 90%입니다. 낮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아침에 북서쪽 지방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윗글 2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플라톤이 한 말이다. 정치 수준이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 못한 이유는 평균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세월호에서 숨진 304명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기억까지 영영 묻어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이다. 원혼을 묻어버리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원귀가 돼서 구천을 떠돌 수 있다. 그런 나라엔 희망은 없고 원한만 쌓인다. 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십시오. 저도요, 투표를 하고 김용민 브리핑 총선 특집 2시간 단위로 속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